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뒤죽박죽 어린이음악회 그 두 번째 시간 악기 속으로 바이올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음악회가 동두천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에서 관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서 오늘 연주회는 무관중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박수 소리가 방금 들렸죠? 관중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오늘의 관중은 저희 박물관 직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박물관을 이루는 두 가지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과 저희 박물관을 운영하는 직원들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박물관들이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도 힘들고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사실은 박물관이 문을 닫으니까 그럼 직원들 다 노나? 천만의 말씀, 2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회는 저희 직원들을 위한 음악회로서 반관중 음악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무관중도 아니고 유관중도 아닌 반관중.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박물관 직원들을 모두 어린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로 들어가서 오늘 바이올린 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박주혜 어린이, 박수연 어린이, 네, 김춘옥 어린이, 조순옥 어린이. 네, 끝에 두 분은 특히 이제 옥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린이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동심의 마음으로 저희 여러분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마음,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린이들과 함께 조만간 다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음악회를 듣는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연주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주회의 주제는 네 줄 위의 레볼루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차름입니다. 이 짧은 두 줄 속에 오늘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바이올린의 형태와 구조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레볼루션이란 말 속에 보니까 혁명적인, 즉 바이올린이 음악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다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말 속에서는 바이올린이 갖고 있는 어떤 음악 악기로서의 역할, 가치, 의미, 그러면서도 그것의 성격을 함께 규명하면서, 그런데 아름다운 마차름? 사실 마차름 하면은 별로 안 좋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마찰이라는 차련 악기로서의 바이올린의 어떤 소리의 원리를 보면서도 서로 모순되는 아름다운 마찰 속에서 바이올린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복장이 오늘 좀 이상하죠? 늘상 보던 모습인가요? 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바흐, 굉장히 똑똑한 어린이. 또 한 명, 핸델. 네, 저희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직원들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 그리고 역시나 서양 고전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 남자인데 뭐 어머니 아버지 나오고 둘이 부부인가 보죠? 뭐가 좀 이상하죠? 네, 족보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왕 족보가 좀 이상한 거, 저는 사실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의 관장, 표문성 관장입니다만 이 연주회 동안은 여러분에게 음악의 세계를 안내하는 음악의 삼촌, 예, 족보가 이왕 이상한 거 제가 이제 고전 음악의 삼촌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양 고전 음악을 편안하고 즐겁게 안내하는 요한 세바스찬 표 바흐라는 역할로 여러분에게 오늘 연주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이올린 오브 바이올린. 제가 좀 말장난을 했는데요. 바이올린의 모든 것. 그래서 바로크 바이올린으로부터 모던, 현대 바이올린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위치하는 사촌 악기들이죠. 바로 그 비올라와 비올라의 다모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인공들을 연주할 또 하나의 주인공,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의 연주단체 앙상블 상상과 용기입니다. 네, 저희 앙상블 상상과 용기는
매번 연주 곡의 형식이나 악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새로운 악단원들이 모이는 컨셉으로 존재하는 저희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의 악단입니다. 오늘 바이올린과 비올라 다모레를 연주하실 최현정 선생님, 바이올린을 연주하실 임지선 선생님, 하나영 선생님, 이한솔 선생님, 그리고 비올라를 연주하실 김혜영 선생님, 그윽한 첼로 소리를 연주하실 장유진 선생님, 재미있는 타악기들을 연주하실 정윤아 선생님, 그리고 여기 굉장히 큰 현악기가 보이는데요. 첼로보다도 한 2배, 그래서 더블 베이스입니다. 신동식 선생님, 그리고 챈발로를 연주하실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린이 관중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오늘 이 연주회를 어박TV를 통해서 보실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보실 부모님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선물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오랜 동안 우리들에게 건강과 인간의 어떤 안전을 지켜줬던 또 하나의 명약이 있습니다. 그 명약의 이름은 음악입니다. 음악이 인간의 신체의 건강과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과학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뇌는 뇌간, 변형계, 그리고 대뇌 피질로, 이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변형계는 인간의 어떤 심장 박동이라든지 체온, 혈압, 혈당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할 뿐더러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형계가 활성화될수록 어떤 신체 밸런스라든지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음악이 바로 이 변형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뇌파를 측정을 해보니까 음악을 들을 때 변형계가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이 인간의 신체 밸런스라든지 건강, 정신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미 과학이 입증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기 이전에 이미 오랜 세월 이전서부터 인간은 음악이 갖는 치유의 힘에 주목을 했습니다. 타란텔라라고 하는 독거미가 있는데요. 이 독거미에 몰리면 아주 맹독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겠죠. 이 맹독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과 춤이었습니다. 타란텔라라는 춤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죠. 그리고 저 손에는 지금 바이올린 같은 것도 들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모두 저 빨간 원에 있는 거미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거미에 물렸을 때 타란텔라라고 하는 이 춤과 음악을 함께 곁들이게 되면은 해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전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민간의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들, 음률들을 다양한 그것들이 타란텔라의 효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고,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채집을 한 음악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저 타란텔라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타란텔라의 그런 검은 색과 빨간 색깔을 반영을 한 그런 복장을 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음악이 갖고 있는 치유력,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음악이 어떻게 인간에게 정신과, 그리고 그것이 활발해진 인간의 정신의 힘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신체의 고통까지도 극복해내는가 하는 그런 의미를 음악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타란텔라라는 하나의 악곡의 형식을 집대성한 키르어 신부의 곡입니다. 타란텔라라는 곡을 우리 연주 앙상블 상상과 용기가 함께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아한 선율로 시작해서 점점 아주 격정적인 춤곡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타란텔라 거미에 물렸을 때 이 춤을 추면 죽지 않는다. 이 얘기는 어쩌면은 이 춤을 추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었습니다. 이 춤을 추는 동안은 누구나 다 어떤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이올린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가 하면 어떤 아픈 마음, 때로는 즐거우면서도 때로는 고통스러운 인간의 다양한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런 마음을 감싸주면서 달래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닐 가우의 곡인데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의 음악가입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아내가 죽은 지 2년 뒤에 이분도 돌아가시는데 그런 슬픈 어떤 고통의 마음을 담아서 작곡을 한 곡입니다. 라멘트, 슬픔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특히나 닐 가우와 그의 동생이 함께 바로크 바이올린과 첼로로 같이 연주를 한 곡인데요. 이 곡을 우리 앙상블 상상과 용기가 함께 연주를 할 텐데 여러분 이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어떤 슬픈 감정들,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이 곡을 들으면서 그 기억들이 어쩌면은 아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평화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우리 음악의 힘이고 바이올린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주를 들으신 분들이 박수 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뭔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마음이 뭉클한 아주 애가 끓는 노래였죠. 예, 저희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신금을 울린다. 신금을 울린다는 말도 마음속에 금은 가야금 같은 그런 악기인 거죠. 마음속에도 이런 현악기와 같은 줄이 있어서 그것을 마치 튕기는 듯한 그래서 신금을 울린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곡이 신금을 울리는 곡들을 통해서 바이올린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악기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바이올린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한번 추적해보는 시간인데요. 실제로 바이올린은 특히 이제 그 바로크 시대 1600년대서부터 한 1750년대까지 아주 중요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는 그 탄생의 시기가 좀 늦은 편입니다. 가령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리코더만 하더라도 이미 고대 시대에 원시 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악기인데 비해서 바이올린은 한 16세기, 17세기
그때부터 아주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막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뿌리를 둔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로 내려가 보면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 태양의 신이면서 음악의 신이죠. 아폴론이 주로 사랑하고 이용했던 악기가 바로 리라입니다. 이 리라는 어떻게 보면 바이올린의 어떤 그 원형을 제공해준 그런 조상, 아주 먼 조상 악기가 되겠는데요. 이 리라의 탄생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르메스라는, 여러분이 아는 에르메스는 그 명품 가방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 에르메스가 상인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도 생긴 것 같은데, 에르메스가 아폴론의 소를 훔쳐갑니다. 그래서 대노한 아폴론이 소 내놔 하자 50마리를 훔쳐갔는데 48마리를 돌려주고 2마리를 못 돌려줘갖고 대신 리라라는 악기를 선물해 줍니다. 거북이 등껍질과 그리고 소의 창자를 꼬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소의 창자를 꼬아서 만든, 줄로 만든 저 리라는 작은 손 하프 같은 형태를 띄었습니다. 이 리라는 아폴론, 음악의 신이 사랑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받았던 악기입니다. 아폴론은 이 악기를 오르페우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오르페우스가 갖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작품이 있는데, 이제 오르페우스는 그의 아내 유리디체가 있는데 유리디체가 죽게 돼요.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저승에 찾아가고 우리 아내를 돌려줘. 거기서 우리 리라로 연주를 합니다. 얼마나 연주를 잘했길래 그 하데스가 그래 아내를 데려가. 하지만 이승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근데 데리고 가면서 혹시나 잘 따라오나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바람에 다시 유리디체는 죽게 되고요. 오르페우스는 너무 슬픈 나머지 이 연주를 하다가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남겨진 리라를 하늘에 올려보내갖고 만든 게 검은고 자리, 리라 자리입니다. 이런 슬픈 신화 전설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사랑을 받았고 인간과 신의 최고의 연주자, 음악의 신도 사랑했던 악기가 바로 리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리라는 중세로 넘어오면서부터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손으로 치는 하프였는데 이 활을 이용해서, 결국 활을 썼다는 것은 더 많은 연주 기법, 소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리라는 바로 바이올린의 어떤 원형적인 그 모습을 제공하게 되는 피들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에 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피들을 연주하는 천사, 저 그림 속에서 천사가 연주하는 저 악기가 바로 피들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복원을 해서 현대에 재현한 모습들이 이렇게 되겠고요. 물론 바이올린의 조상 악기가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악기가 결정적으로 그대로 모방이 되고 변형이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이 바이올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영향을 준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중세 말기 르네상스 시대 초기의 리벡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처녀 중에 처녀, 성모 마리아를 둘러싼 옆에 천사들이, 저 왼쪽에는 류트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 손에 쥐고 있는 저 악기가 바로 리벡입니다. 역시나 바이올린의 조상격인 악기가 되겠죠. 이런 악기들이 있었는가 하면 르네상스 시대에 오면서 바이올린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악기, 리라 다 브라치오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브라치오라는 말이 팔이란 뜻입니다. 팔로 연주하는, 즉 팔에 걸치고 연주하는 리라라는 악기의 모습인 거죠. 특히나 이 리라 다 브라치오는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각광을 받는 악기의 지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결국 중세 시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 전쟁, 종교의 어떤 횡포, 그리고 역병, 패스트 같은 병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받던 그 중세를 지나서 다시금 재탄생하자. 그래서 르네상스란 말이 네상스,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 재생, 부활,
탄생, 재탄생. 그래서 문의 부흥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암흑기를 거쳐오면서부터 그것을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영광을 그리고 되찾자라는 그런 문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대활약을 한 악기가 바로 리라다 브라치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대 시대의 아폴론이, 아까는 우리가 봤던 아폴론은 리라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리라다 브라치오를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오르페우스 역시 리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오늘날 전자 바이올린을 아폴론의 손에 쥐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즉 이 리라다 브라치오의 어떤 혈통 우수함을 과거의 리라와의 모습으로 대치시킴으로써 그 리라다 브라치오에 대한 어떤 지위를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서사시를 썼던 호메로스 장님인데 리라다 브라치오를 연주하는 눈먼 호메로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모습인 거죠. 어쩌면은 문의 부흥을 이끌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저 호모의 모습에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면서 내가 연주하는 이 리라다 브라치오를 호메로스도 연주하는 거야. 즉 나는 곧 호메로스처럼 위대한 예술가야 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드디어 바로크 바이올린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음악회에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모던 바이올린과 바로크 바이올린을 비교한 표가 있죠. 가장 크게는 두 가지에서 바로크 바이올린과 현대 바이올린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줄, 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로크 바이올린은 아까 에르메스가 만든 게 소의 창자를 꼬아서 만든 줄을 써서 리라를 만들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소라든지 새끼양, 고양이, 염소 이런 동물들의 창자를 꼬아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창자 거트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는 거트현을 썼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철현, 스틸현을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창자 동물의 창자로 만들다 보니까 온도, 습도에 쉽게 어떤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율의 어려움도 있고 음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줄이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획일적인 소리를 낼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동물의 창자로 만든 거티현만이 갖고 있는 어떤 부드러움, 따뜻함 그런 부분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 다시 그 당시의 거티현들이 복원되고 많은 연주자들이 바로크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 나눠주신 그 표에 있는 그 두 개의 줄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면은 느낌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크 바이올린과 모던 바이올린의 두 번째 차이는 활에 있는데요. 먼저 바로크 바이올린의 활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 끝부분의 모습이 수완빌이라고 해서 아주 우아한 곡선형의 마치 백조의 부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고 가벼우면서도 특히나 바로크 시대의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곡들은 주로 무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춤곡. 그래서 아주 가벼우면서도 경쾌한 그런 무곡들을 연주하기에 적합한 그런 모습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던 바이올린의 모습입니다. 끝의 모습이 좀 달라졌죠. 좀 각이진.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도라든지 탄력성 그리고 무게, 힘을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더 내줄 수 있는 모습으로 균일한 음색을 연주할 수 있는 활의 모습을 통해서 모던으로 발전, 개량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크 바이올린과 모던 바이올린의 소리의 차이를 주법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바이올린은 세 가지 주법을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피치카토입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다행히 침이 안 튀기는데 격음들이 많죠. 피치카토는 이렇게 손끝으로 현을 튕겨갖고 소리를 내는 그런 주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 비브라토입니다. 보는 활이란 뜻이죠. 그래서 활을 이용해서 비브라토는 제가 일부러 비브라 유음인데 떨림음을 냈었죠. 그래서 활을 이용해서 어떤 떨리는 소리를 내는 그런 주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사 디 보체. 보체란 말은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악에서 많이 쓰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 피아노 아주 여린 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레센도, 점점 더 커졌다가 디크레센도, 다시 작아지는 그런 주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연주해 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네, 엄마한테 얘기해서 바이올린 사달라고 해주세요. 네, 그 다음은 현대 모던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주법입니다. 첫 번째는 술 폰티첼로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브릿지라고 줄이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릿지 보이시죠? 이 브릿지 근처에서 활을 그음으로써 아주 거친 소리를 내는 그런 주법입니다. 어떤 격렬한 마음의 표현, 그런 걸 할 때 주로 사용되겠죠? 네, 이 술 폰티첼로로 연주하니까 제 마음도 좀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격한 감정의 표현을 할 때 주로 사용이 됐는데, 두 번째는 비브라토입니다. 아까 보 비브라토, 바로크 바이올린에서는 활을 이용했기 때문에 보 비브라토라면, 여기서는 손을 앞뒤로 움직여서 음의 어떤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넓고 느리게, 좁고 빠르게 등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장식음을 내는, 그래서 단순한 소리에다가 어떤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맛깔스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스피카토. 네, 바이올린에는 두 개의 줄이 있죠. 바이올린 몸체에 붙어 있는 줄과 활에 있는 줄. 이 줄은 둘 다 탄성이 있습니다. 탄력. 그 둘이 마치 팅팅 튕기게끔 함으로써 어떤 스프링처럼 튀게 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주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크 바이올린과 모던 바이올린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주법의 비교를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올린은 굉장히 다양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리코더 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모든 악기는 인간의 소리를 흉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나가서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냈죠. 리코더는 특히나 새의 소리를 잘 흉내냈는데, 바이올린은 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중세 동물지 속에 동물들이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즉, 저 악기로 저기 보이는 동물들의 소리를 모두 다 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비버의 동물 소리를 내는 음악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비버 잘 아시죠? 네, 비버. 물속에서 나무로 집을 짓는 비버. 비버, 그 비버가 아닙니다. 예, 17세기의 음악가인데, 이 음악가는 특히나 이런 그 아주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바이올린의 명수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바이올린 곡을 냈는데, 특히나 아주 유쾌하면서도 신기하고 재밌는 곡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특히 당시에는 귀족이라든지 성직자들이 이런 동물들의 다양한 소리들을 악곡으로 표현하고 음악으로 그것을 연주하는 것을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곡들도 작곡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귀족들은 분더카머라고 하는 호기심의 방, 분더는 호기심이라는 뜻이고요, 카머는 방이죠. 분더카머라고 해서 동물들의 어떤 박제라든지 날개, 새의 어떤 부리, 거북이의 등껍질과 같은 자연 속에 있는 다양한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을 모은 방을 만드는 게 당시 귀족들의 하나의 취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귀족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분더카머를 더 기이하고 멋지게 만드는 것을 마치 경쟁적으로 했는데요. 그 작은 방 분더카머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커지면 무엇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오늘날의 박물관과 같은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렇게 동물의 소리를 내는 음악에 대한 취향과 더불어서 분덕 하머를 통해서 기이한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두 취향이 합쳐져 갖고 바로 동물의 다양한 소리를 내는 그런 음악들이 인기를 받게 됐는데, 이번에 들으실 곡은 비버의 묘사적 소나타입니다. 소나타 레프레젠타티바인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레프레젠타티바라는 말이 그 어원 뿌리를 보면 프리젠타티바,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프리젠테이션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프리젠테이션 한다. 그래서 재현적 소나타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프리젠테이션은 누가 하는가? 지금 보시는 나이팅게일, 뻐꾸기, 개구리와 같은 동물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이올린으로 리프리젠테이션을 하겠죠. 결국은 바이올린이 갖고 있는 어떤 표현력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가를 아주 증명해 보이는 곡이 되겠는데요. 이 묘사적 소나타에서는 6가지의 동물들의 묘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나이팅게일, 뻐꾸기, 개구리, 암탉수탉, 메추라기, 고양이. 그래서 새들의 어떤 지적인 소리에서부터 개구리의 익살스러운 모습, 그리고 어쩌면 고양이들이 늘어지게 자다가 깜짝 놀라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 동물들의 정경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연주를 한 모습을 함께 결합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묘사적인 소나타는 악곡의 형태가 이미 묘사적일 뿐더러 그것을 연주하시는 우리 연주자들의 연주력이 그만큼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주 그런 묘사적인 느낌을 듬뿍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뛰어난 연주력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